안녕하십니까. 저는 2023 대입 아카데미 강연을 맡게 된 장여진이라고 합니다. 먼저 저는 원화 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2학번 신입생입니다. 먼저 본격적인 강의를 하기에 앞서 짧게 영상을 하나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보신 영상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찍은 영상으로 제일 처음에 있던 강의 제목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강의의 제목은 체조 선수에서 서울대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고, 저는 중학교 때까지 체조 선수로 활동을 하다가 이제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을 해서 서울대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사진은 일단 제가 체조를 하면서 받았던 메달들 사진이고요. 제가 이제 이 발표를 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운동을 했던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운동을 했기 때문에 중학교까지 다니면서 학교 공부 외에 다른 그런 사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받지 못했고, 고등학교의 선행 과정 같은 것도 거의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도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충분히 잘하고 좋은 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고등학교 생활을 먼저 조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대입에 관련된 본격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고등학교를 생활하면서 굉장히 여유롭게 생활을 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너무 공부를 맨날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충분한 휴식 시간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이 3년 동안 꾸준하게 하는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성적에 너무 연연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그 3년 동안 학교에 다니면서 수많은 시험을 치는데 그때마다 모든 성적에 너무 신경을 쓰는 것은 그 이후에 다른 시험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의 목적이 대학만이 아니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등학교에서는 고등학교에서 그 시기에만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오로지 대학만을 생각하며 생활을 하게 되면 그때 배울 수 있는 것들을 놓치게 되고 그것이 결코 대학 진학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마이웨이라고 써놨는데요. 사실 이 말 자체가 조금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질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휘둘리지 말고 자기가 가야 될 길을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적은 말입니다. 제가 서울대학교에 합격했지만 저 스스로도 제가 정확히 어떤 요인에서 이제 플러스 점수를 받아서 합격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제 나름대로 저의 장점을 꼽아보아서 이렇게 합격 요인을 3가지 적게 되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모든 과목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고등학교에서 되게 많은 과목들을 배우게 되고 국영수 사과 같은 그런 과목들 뿐만 아니라 제2외국어나 한문, 지식재산 일반이라는 이름조차 생소한 그런 과목들도 많이 배우게 되는데요. 그런 모든 과목들에서 꼭 최선을 다해서 좋은 점수를 얻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른 과목들을 잘하는데 그런 과목들에서만 이상하게 점수가 낮게 되면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이 사람은 자기가 중요한 것만 열심히 하고 아닌 것은 이렇게 다 놔버리는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대학교에 진학해서는 자기의 전공 과목을 열심히 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다 배워야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기본 교육 과정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열심히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굉장히 좋게 평가됐던 요인 중에 한 가지가, 저는 과학 2 4과목을 모두 배웠는데요. 제가 진학하게 된 고등학교가 일반 고등학교지만 저는 과학 중점반이라는 곳에 진학을 해가지고 이제 2학년 때 물화생지 1을 다 배우고
3학년 때 물화생지지 2를 다 배우게 되었는데요. 이 2를 배운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제가 서울대에 면접을 보러 갔을 때도 이제 면접관 분들께서 과학 2에 있는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물어보셨는데요. 이제 과학 2를 배우게 되면 먼저 남들이 많이 선택하지 않는 것을 배웠다는 것에서 장점이 있고요. 이렇게 배우게 된 것 자체가 나는 이 과목에 열정이 있고 이 과목을 정말 좋아하고 더 배우고 싶어 한다는 말을 이제 굳이 힘들이지 않고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됩니다. 게다가 이 과학 2를 배우는 것과 안 배우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제 학습의 그런 수준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과학 2를 배우는 것은 대입에서 굉장히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제게 장점이 되었던 것이 다양한 활동을 했다는 것인데요. 이것 또한 저희 학교 홍보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저희 학교에서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특히 과학 중점반에 굉장히 실험이라든가 다양한 체험학습들의 활동이 제공되었는데요.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활동을 하라고 하면 뭔가 모든 활동을 다 참석해야 될 것 같던가 아니면 남들이 이게 좋다고 하면 이거 무조건 들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모든 활동을 다 하는 것은 오히려 자신의 시간을 관리하는데 마이너스가 될 수 있고 그렇게 모든 활동을 다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이제 내게 도움이 된다고 장담할 수는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하는 것보다는 자신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흥미가 있거나 그런 자신이 하고 싶어 하는 그런 활동을 하게 되면 그것들이 나중에 다 기록으로 남게 되고 그 기록이 하나하나 모여서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됐을 때 자신의 생기부가 완성되고 그 생기부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가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제목이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저는 못 해봤다고 하는 것이 정확할 수도 있고요. 저는 못 해봤지만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제 주위의 사람들이 굉장히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공동교육과정이 있는데요. 제 친구가 공동교육과정을 들었는데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됐다고 꼭 말해달라고 해주었는데 공동교육과정을 보게 되면은 보통 학교에 있는 교과목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교과목이 많이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흥미가 있는 것이 있다면 꼭 이걸 들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만약 자기가 학교 생활만으로도 너무 벅차다? 그 시간이 없다 싶으면은 이제 듣지 않는 것이 괜찮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꼭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주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요. 다른 외부 활동과 달리 교육청 주간 프로그램은 생기부의 기재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잘 찾아서 들으시면은 다른 사람과 다르게 좀 특별한 활동을 한 것이 됩니다. 네, 이 사진은 제게 이 교육청 주간 프로그램을 추천해 주신 분이 제공한 사진입니다. 일단 제가 이제 고3에 대입을 마치면서 느꼈던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아직 대입을 해보시지 않은 분들이 미리 알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 것들이 있는데요. 서류에 있는 내가 대학에서 보는 나라는 말이 면접을 끝내고 나면서 이제 머릿속에 든 생각입니다. 제가 자소서를 쓰고 면접을 준비하면서 왠지 자소서나 생기부나 이런 데 적혀있는 나는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고 정말 좋은 학생이고 이렇게 적혀있는데 나는 사실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느끼면서 준비를 하느라 되게 혹시 면접관들이 나를 보고 이거 서류들 다 가짜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까봐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 서류들은 대부분 다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이 적어주는 서류들인데 그 선생님들이 적어주시는 서류들로 이제 보이는 저는 이제 그 선생님들이 보이는 저와 같은데 그 대학교에서도 저를
면접에서 뭐 10분이나 길게는 30분 뭐 이 정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런 저의 모습이 선생님들이 보시는 제 모습과 비슷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이 모습과 다르다고 생각해서 주눅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대학을 지원할 때 왠지 내 내신 성적이 너무 낮아서 이 대학에는 안 될 것 같아 하면서 이렇게 원서 쓰기를 꺼리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안 해보고 나중에 이거를 해볼 걸 후회하는 것보다는 일단 해보고 탈락하면 어쩔 수 없지, 내가 조금 부족했나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저도 이렇게 한번 질러보고 탈락한 대학이 있고요. 사실 서울대학교도 합격할 거라는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원서를 썼는데 이렇게 합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나는 안 될 거야 하고 한계를 정하시고 시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공부 방법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제 중학교 때까지는 그냥 학교 수업만 듣다가 고등학교 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것저것 많이 시도를 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3년 동안 찾았던 공부 방법 중에 저에게 제일 잘 맞는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는 것인데요. 이것들은 제게 잘 맞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겐 또 다를 수 있으니까 그냥 이런 방법이 있다 정도로 받아들여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지만 어떤 방법을 쓰든지 꼭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부 시간보다 내용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 친구들을 보게 되면 오늘은 7시간 공부했어, 뭐 오늘은 10시간 공부했어, 어제는 2시간밖에 공부를 못했어,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자꾸 시간을 재면서 그 시간을 채우는 것이 내가 공부를 했다고 생각하게 되면 매일매일 많은 시간을 공부에 투자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이 생기게 되는데, 사실 뭐 타이머를 켜두고 내가 공부를 했다고 하는 시간들이 정말 다 공부에 쓰인 것이 아닐 가능성도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런 공부 시간을 재고 그런 것에 자꾸 집착하는 것보다는 내가 오늘 무엇과 무엇을 배웠고 무엇과 무엇을 이해했어 라고 그렇게 공부를 양을 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했을 때 공부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 보면 어느 학교나 꼭 한 명씩 매일 인강을 듣거나 이런 학생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인강을 계속 듣는 것이 그저 듣기만 한다면 학교 수업을 그냥 듣는 것과도 별로 차이가 없고, 그냥 인강을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게 되면 전혀 머릿속에 남는 게 없고 전혀 배울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인강 듣는 시간을 공부 시간으로 생각하고 인강을 들은 것을 공부했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인강을 듣더라도 그 다음에 꼭 자기 스스로 인강에서 배운 내용을 다시 복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했을 때만 그 내용을 공부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각 과목별로 세부적인 공부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했던 국어 공부 방법은 매일매일 독서나 문학 지문을 3지문씩 푸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에 등교하자마자 1교시가 시작되기 전에 이렇게 3지문씩 풀었습니다. 그리고 3지문씩 풀고 나면 이제 답지를 보면서 답을 매기고, 이 문제를 틀렸든 안 틀렸든 답지 해설을 모든 선지를 다 꼼꼼하게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답지 해설을 읽다 보면 내가 이게 잘 모르는데도 어쩌다 보니까 맞았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냥 뭐 정말 몰라서 틀렸던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그냥 체크만 하고 넘기시면 전혀 파악이 안 되고 계속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답지를 읽으면서 그 선지들을 꼼꼼히 보시고, 그렇게 되면은 그 지문이나 뭐 문학 작품 이런 것이 더 파악이 잘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문이나 뭐 선지를 보면서 모르는 단어가 있다면 꼭 뜻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단어를 뭐 찾아가지고 어디 적어놨다가 꼭 외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 번만 찾아보고 아니면은 찾아오면서 그 문제 옆에 단어 뜻을 한번 적어보면은 그 단어 뜻이 기억에 남아서 다음에 다시 그 단어를 봤을 때 까먹지 않고 생각이 나기 때문에 이게
계속 쌓이다 보면은 지문을 보면서 모르는 단어가 없어서 훨씬 수월하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수업 시간, 특히 문학 시간에는 꼭 수업에 집중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교 수업 시간에 배우는 내용이 이제 시험과 연결되고 어차피 그 학교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께서 시험 문제를 내기 때문에 문학 같은 경우는 다른 인강을 듣는 것보다 학교 수업을 듣는 것이 제일 효과적이고요. 저는 항상 학교 수업을 들으면서 다른 인강을 듣지 않았고, 아무리 이 작품은 읽어도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 싶었을 때 인강을 들었는데요. 이렇게 계속 끙끙거려보고 그렇게 열심히 시도를 해본 다음에 인강을 듣고 공부를 하게 되면 그 인강 한 강의 효과도 훨씬 큽니다. 네, 수학 공부 방법에서는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이 교과서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되게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 중에 교과서를 잘 안 보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런 학생들이라도 꼭 교과서를 한 번쯤은 보셨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교과서를 보게 되면 개념이 확실하게 이해가 되는데요. 어떤 문제를 풀다가 분명히 이렇게 계산하면 될 것 같은데 하면서 계산했는데 이게 정답이 맞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비슷한 문제를 나중에 또 만났을 때도 이게 이렇게 푸는 게 맞나 하고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꼭 교과서를 보면서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하는 것이 그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교과서에 있는 중단원 대단원 문제도 꼭 한 번씩, 적어도 한 번씩은 풀어보셔야 됩니다. 중단원 대단원 문제는 다른 이제 문제집보다 쉬운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대신 그 중단원 대단원 문제들이 굉장히 기본적인 그런 개념들이 적용된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 중단원 대단원 문제를 확실하게 풀어낼 수 있으면 그 다른 문제집의 문제들도 이제 풀면은 다 풀 수 있는 실력이 됩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센이라는 수학 문제집을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야자 3시간 동안 센을 한 장을 풀 수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정말 속도도 안 나고 정말 잘 못 풀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럴 때는 답이 그럴 때 교과서를 계속 봐서 내가 실력이 오른다 이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럴 때는 또 많이 풀어보는 것이 실력을 올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일단 여러 가지 문제집이 많고 어떤 문제집이 좋다고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집이든 일단 자기가 푸는 그 문제집을 열심히 많이 풀어보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또 제가 고1 때 이렇게 한 장을 푸는데 3시간씩이나 걸렸다고 말씀드렸듯이 그냥 많이 푸는 것 자체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힘든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럴 때 이제 쓸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문제집을 사면 당연히 옆에 답지도 하나가 있게 되죠. 그 답지를 펴서 그 답지를 보면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것입니다. 그거를 이제 한 단원 정도를 이렇게 답지를 보면서 쭉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답지를 덮고 다시 그 단원 문제를 처음부터 이제 혼자서 풀어보게 되면 이제 답지를 뺏겨 적으면서 문제를 어떻게 푸는 것인지가 계속 손으로 자기가 풀기 때문에 그게 좀 학습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혼자서 풀게 되면 이거는 이렇게 푸는 거구나 하면서 이제 그 유형을 푸는 방법이 익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꼭 해봐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한 번쯤 시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학을 공부하는데 이제 고득점으로 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어려운 문제를 꼭 스스로 고민해서 풀어보는 것입니다. 모의고사를 풀다 보면 4점짜리 문제들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시험 시간 안에 다 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풀고 나면 모의고사를 치고 나면 이제 다음 날이나 학교에서 수학 선생님께서 그 모의고사 해설하는 수업을 해주시는데요. 그럴 때 당연히 선생님께서 이건 이렇게 푸는 거야 하고
설명을 해주시지만 그 수업은 수업대로 듣고 꼭 자기 혼자서도 스스로 풀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학교 선생님은 이렇게 푸셨는데 나는 이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다 한다면 꼭 그 방법으로 끝까지 가보셔야 되고, 틀려도 그럼 이거는 왜 틀렸는지 그걸 학교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신 방법과 비교해 가지고 꼭 자기가 틀린 부분을 찾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렇게 해야지 계속 반복이 되면서 학년이 올라갈 때 점점 더 어려운 문제를 스스로 풀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집니다. 영어 공부 방법은요, 일단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단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어를 모르게 되면은 아무리 자기가 문법을 잘하고 뭐 문장 구조를 잘 파악해도 전혀 해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어를 외워야 되는데요. 외우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외우는 게 굉장히 힘들었고요. 그래서 외우기가 싫다면 자기가 모르는 단어들을 종이든 뭐 수첩이든 아니면 포스트잇이든 어디든지 적어가지고 그거를 계속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든가 들고 다니든가 하면서 많이 읽어보면은 이제 꼭 의식적으로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남게 됩니다. 그리고 영어 내신 시험은 많이들 이제 암기 과목이라고 하시는데요. 저도 사실 2학년 때까지 영어를 다 암기해가지고 풀었고요. 내신을 솔직히 내가 영어에 자신이 없다 하시면은 그냥 외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신 모의고사에 관련돼서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모의고사 영어가 제가 딱히 이제 다른 과목들의 문제는 유형을 크게 나누지 않는데, 영어는 굳이 내가 유형을 나누려고 애쓰지 않아도 딱 봐도 이게 문제들이 유형이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풀면서 모의고사를 이제 고3에 수능 칠 때까지 굉장히 많은 모의고사를 쳐보기 때문에 그걸 계속 또 치면서 자기가 계속 틀리는 유형들을 파악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파악을 하고 고등학교 3학년 9월 모의고사 그쯤까지 이제 계속 이거는 아무리 공부해도 이 유형은 계속 틀린다 그러면은 이제 그 유형을 뭐 수능 때는 제일 뒤로 밀어버리거나 해가지고 뭐 시간이 부족하면 그냥 찍어버리고 저는 그렇게 풀었는데요. 그렇게 하는 것도 뭐 하나의 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 공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과학을 8과목을 공부하고 그러다 보니 과학 공부 방법도 굉장히 또 다양하게 터득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과학을 뭐 다양한 과목이 있겠지만 그 모든 과목을 공통적으로 일단 교과서를 보는 것을 또 다시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과학 교과서는 최소 2번을 이제 내신 시험을 치기 전에 읽어주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과학을 공부할 때 제일 처음에 공부하면서 교과서를 한번 읽고 뭐 학교에서 수능 특강 교재를 썼기 때문에 수능 특강을 한번 읽고 문제를 풀고 다시 또 과학 교과서를 한번 읽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는데요. 이제 수능 특강이나 아니면 다른 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념 정리가 굉장히 요약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면은 이게 요약되어서 한눈에 알아보긴 쉽지만 그 내용 사이에 그런 인과관계를 놓치기가 쉽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교과서를 읽게 되면 굉장히 자세하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은 교과서를 한번 읽어보고 공부를 하시면은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도 반복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게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이 있지만 헷갈리지 않고 풀 수 있습니다. 제가 물리학 1을 2년 동안 공부해서 이제 조금 자세하게 그 단원별로 어떤 공부 방법이나 풀이 방법 이런 것이 좋은지 이제 적어놨는데요. 역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다양한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뭐 도르래를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고 저렇게 연결할 수도 있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상황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게 잘 파악이 안 되는 분들이 많고요. 그렇다 보면 역시 그냥 다양한 문제를 마주쳐 보는 것이 이제 문제 해결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프를 이용하시면
시간을 굉장히 줄일 수가 있고요. 차원 계산을 이용해서 자기가 지금 똑바로 계산을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와 자기 파트 같은 경우에는 기본 원리가 되게 간단하고 그 자체가 내용이 아주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 원리를 파악하고 그걸 계속 적용시키면 되고 그에 대한 활용 예시들을 조금만 알면은 문제 푸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파동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뭐 스넬 법칙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것만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그냥 여기서 변수가 뭐고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지 그런 식으로 빨리 파악을 하시면 문제를 빨리 풀고 틀리실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화학 같은 경우는 제가 화학 1과 화학 2 모두 수능 공부를 해봤는데요. 화학이 가장 문제가 정형화되어 있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정형화된 문제 패턴에 익숙해지는 것이 화학 공부하는데 가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이 풀다 보면 계속 나오는 뭐 원소나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머릿속으로 알고 있다면 이제 시간 같은 경우를 굉장히 단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문제를 다양한 문제 뭐 그런 문제 패턴에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생명과학은 이제 다른 과학 과목 그 물리나 화학에 비해서 암기가 확실히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뭐 이 호르몬이 어느 곳에서 나온다 이런 부분은 뭐 달리 이해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암기가 필요하다 싶으면 무조건 그건 암기를 해주셔야 되고 예를 들어 광합성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런 부분은 암기가 아니라 이게 어떻게 그 메커니즘이 작용하는지 그 흐름을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한데 그래서 암기가 필요한 부분은 확실히 암기하고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 그런 흐름은 확실하게 이해를 하는 방향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구과학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은 문제집, 교과서 그런 곳들에 되게 많은 종류의 그런 자료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자료들을 모두 내가 알고 시험을 칠 수 없기 때문에 자료를 해석하는 능력을 키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해수와 대기 파트 같은 경우 제 친구들이 굉장히 어려워했던 파트인데요. 이런 파트들을 꼭 교과서 본문을 참고하면서 공부하시면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교과서 본문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요즘 스터디 플래너를 사용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제 친구들도 많은 친구들이 스터디 플래너를 쓰고 있는데 그럼 스터디 플래너를 꼭 써야지 공부를 잘할 수 있는가 라고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스터디 플래너를 사용하지 않았고요. 이제 학교에서 스터디 플래너를 줬는데 제가 한두 번 써보다가 도저히 못 쓰겠어서 이제 그만두었습니다. 제가 뭔가 계획을 세워서 자꾸 하다 보면 계획에 욕심이 나서 더 많은 것들을 해봐야지 하면서 잔뜩 적게 되고 근데 그거를 못 이루다 보니까 계획이 남고 그게 자꾸 쌓이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아 이거 못하겠다 싶어서 그만두게 되는데요. 저와 같은 성향이신 분들이 이제 없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스터디 플래너를 사용하시는 것이 힘든데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스터디 플래너로 계획을 짜는 게 아니라 공부를 했던 것을 기록하는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저는 이제 하루에 많은 과목을 공부하지 않고 한 과목이나 두 과목을 공부했습니다. 이제 시험 바로 직전이 아니라면 난 하루 종일 오늘은 수학을 풀겠어 이렇게 하든가 오늘은 물리학을 해야겠어 이런 식으로 해서 공부를 하루에 이제 한 과목을 집중해서 하게 됐는데요.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달력 같은 곳에다가 오늘은 무슨 과목을 했는지 간단하게 적어놨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기록이 남게 되는데 그런 기록을 보고 아 내가 이번 주에는 이 과목을 안 했네 하면서 이렇게 아 그럼 오늘은 이걸 해야지 이런 식으로 그날에 또 공부할 과목을 선정하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굳이 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그 계획을 세우는 것만큼의 그런 잘 짜인 학습 그런 커리큘럼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세 가지도 저희 개인적인 그런 방법들입니다. 오답 노트를 저는 사용하지 않았고요. 오답 노트를 따로 만드는 것보다는 그냥 바로 거기서 다시 풀어서 이해가 되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계속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이제 여러 번 틀리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가 딱 풀다 보면 이거 저번에도 틀렸는데 그래가지고 저번에 이제 어떻게 풀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또 모르겠어 하는 문제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런 문제들은 이제 인덱스를 사용해가지고 그 부분에다 붙여두고 그 부분을 이제 반복해서 보게 되면 거의 오답 노트랑 별로 차이가 없지만 이제 따로 노트를 만드는 것이 조금 따로 만들다 보면은 안 보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그냥 뭐 책이나 뭐 문제집이나 자기가 사용하는 그 부분에 바로 표시해서 쓰는 것이 더 이제 편하게 다시 오답을 볼 수 있는 방법이어서 저는 그런 방법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트 필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노트 필기를 하는 것보다는 저는 수업 시간이라면 듣는 것에 집중해서 노트 필기를 나중으로 미루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어떤 교과목 선생님들께서는 칠판에 이제 필기를 쭉 하시고 이거를 받아 적어라 라고 말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신데요. 이런 선생님들의 경우라면 이제 수업 시간에 그걸 받아 적는 것이 맞겠지만 그냥 설명을 하시는 선생님들의 수업에서 이제 설명을 들으면서 바로 이제 노트로 써내려가다 보면 이제 아무래도 말을 하는 것보다 적는 게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서 수업 시간에는 꼭 듣는 것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국어 공부 방법을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저는 국어를 이제 매일 세 지문씩 아침 시간에 풀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침 시간에 1교시 시작하기 전에 국어를 풀면서 이미 아침에 한 과목을 끝낸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을 길게 사용할 수 있어서 아침 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아침 시간에 국어를 풀었지만 그 시간에 영어를 풀 수도 있고 뭐 다른 과목들을 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 시간을 마냥 버리기엔 너무 아까운 시간이기 때문에 꼭 어떤 것을 하든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제가 앞에 방법들이 다 저희 개인적인 그런 방법들이라서 모든 분들에게 꼭 추천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만큼은 제발 모든 분들께서 기억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두 가지입니다. 이제 수업 시간에 집중하는 것인데요. 저희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선행을 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 수업을 시작할 때는 이거 모르겠다는 눈빛으로 앉아 있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선생님께서 굉장히 걱정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렇게 처음에는 걱정을 하면서 시작했지만 수업이 끝나고 나면 이제 선행을 하는 애들 중에서 이제 다 아는 수업 내용이라서 집중을 안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께서 의도하신 그런 학습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대신 수업에 이렇게 집중을 하게 되니까 저는 처음에는 몰랐어도 나중에는 이제 선생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어서 이제 그런 수업 태도가 굉장히 칭찬할 만하다고 말씀하신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꼭 집중을 하시는 것이 좋다고 저는 말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충분한 수면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지만 제대로 지키는 사람이 잘 없는 내용인데요. 이제 잠을 안 자게 되면 굉장히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뭘 해도 잘 안 되게 됩니다. 제가 실제로 이제 잠을 잘 안 자고 공부를 했던 시기도 있는데 그때는 뭘 수학을 풀어도 이게 분명히 내가 풀 수 있는 건데 다 틀리고 이런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이제 공부가 꼭 아니더라도 효율을 굉장히 높일 수 있는 방법이고요. 적어도 시험 기간이나 시험 바로 직전 그 전날에는 꼭 잠을 충분히 자시고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든 분들께서 이제
고등학교 생활을 알차게 보내시고 목표하는 대학으로 진학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